이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논의의 자리에 저에게 모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겁게 또 생각을 무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선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거의 결정 요소를 차단하고 최소화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즉 투표 결과의 왜곡, 변형, 조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결정 요소를 차단해야겠다. 또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 비밀 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정 요소도 차단해야겠다 하는 등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에 선거 직후에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던 그 직관을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보면 이 작년 4.15 총선은 모든 어떤 선거의 문제점, 결점, 요소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 운영상의 그런 결정 이런 것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5월 이후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검표를 인천 연수구 재검표가 있었고 엊그제 울산 지역에서 또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파일럿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천 연수구을이 재검표를 거쳐서 이제 소위 이상한 투표지들의 지금 감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재 제도적 여건은 이러한 부정선거의 문제를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의 어떤 결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대리인들 무엇보다 당사자이신 여기 민경구 의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 소송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계신 많은 외국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소송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이 선거 재판을 다루는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재판은 말이죠. 정말 여태까지 선거 재판에 관한 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답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 역사상, 선거 재판 역사상 여태까지의 선거 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를 다시 한번 세어보는 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후에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한번 세어보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하고 있는 이 재판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투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디지털 조작, 또 표 바꿔치기, 또 표의 어떤 그런 부정 투입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판사들의 특히 최고 재판소인 대법관들의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를테면 지피지기 개념에서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말이죠. 뭐 표를 바꿔치기 했다 어쨌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오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몸에 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소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대리인들 중에서 조금 경력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나고 대화해본 판사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여러분 대단히 듣기 불편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장판사 이상 출신의 변호사. 왜냐하면 부장판사쯤 돼야 선거 관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선거 관리 말이죠. 투개표장. 그런 사람들은 99%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대법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표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어떤 그런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디지털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컨대 법과 맞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투표함의 본인 관리가 소홀해서 그것이 정말 이건 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통째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그간의 이 재판 경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이 재판이. 제가 이번에 이 재판을 해보니까 저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원하는 이 목표하는 이 부정선거의 선언을 받아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 제도의 개선을 꾀한다면 저는 선거 재판도 대법원 단심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재판소가 아닙니다. 법리적 평가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이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서 시비가 벌어질 때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저는 고등법원 정도로 해서 적어도 선거에 관해서 한두 개의 재판부가 오로지 이 재판만 선거 후에 하도록 해서 샅샅이 조사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법을 고쳐야 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곧 발표하실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이번 이 선거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120여 개의 어떤 선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께서 직접 파이팅을 하시는 곳이 연수구를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합니다. 좀 이 문제의식을 가진 이 소위 후보 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내내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우리 민경구 의원께서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 대리인들도 어쨌든 이 싸움은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감정도 하고 해서 완벽한 이 고루한 이 법원들의 이 생각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오늘의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유력한 아주 유효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이 나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걸 가지고
남은 소송 절차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정경호와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앞으로의 재판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동현 변호사님. 다음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 대표이시며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로서 1년이 넘게 온몸을 던지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를 아까 하셨지만 여기 그 연세가 제일 어리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은 꼭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학년 한 5반쯤 되셨죠? 우리 성준경 목사님.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받아주시죠. 예, 인천 지역의 애국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분이십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민기식 회장님, 고교연합이 저희들 국토본을 비롯한 많은 애국단체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훌륭한 그 유튜버들을 비롯한 언론인분들이 계셔서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볼펜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해서 제가 그저께 있었던 양산을 지역의 재검표 823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오늘 벌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정견반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양산을에 다녀왔습니다. 울산 지법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8월 23일 날 나동현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싸움이었죠. 나동현 후보는 시장 출신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도에서 전부 다 당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또 6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등을 했었지만 갑자기 사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지는 바람에 결국 낙선한 사람입니다. 그 형태로 볼 때는 부정선거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재검표가 큰 영향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고 그 대표 변호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참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8시간 동안 그중에 발견된 것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양쪽의 여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왼쪽 여백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서 나온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고요. 다음에 무게를 우리들이 100장의 무게를 잴 수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평량 100g짜리니까 이 나달나달하게 흔들리는 이런 종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 주머니에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인쇄 업자가 가져온 요게 정규에 쓰이는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야 됩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과 함께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을 좀 만져보려고 해도 그 선관위 사람들이 와서 전혀 만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0장 묶음이 있는 거를 한번 가져온 저울에 한번 재봤습니다. 그 재본 결과 여기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평량 100g짜리가 아닌 150g짜리가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큰 그 부정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100g짜리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재봤더니 150g, 평량 150g, 1m, 1m, 가로 세로 1m를 잴 때 100g짜리가 되어야 되는 종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계약한 종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 인쇄된 것이냐 아니면 그 프린트된 것이냐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였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럭비공 같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합니다 해서 찍는 그걸 뭐라고 하죠? 기표를 하죠. 기표를 하는 도구가 만년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년도장은 이 동그란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죠. 원 안에 사람 인자가 그려진 것인데 그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럭비공 같이 생긴 것들이 수천 장이 발견이 됐다. 그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저와 함께 본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지난 그 부정선거가 제가 생각할 때 인천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나와 오셨던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 대법관께서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좀 전향적으로 우리 억울해하는 우리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길 바랐으나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뭐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올리게 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십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하기로 하셨으나 오늘 그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13분의 후보분들이 한 분 한 분 시차를 두고 정견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제발 앞으로의 그 선거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지난 4.15 부정선거 우리들이 주장하는 4.15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라 이런 거듭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13분 가운데 지금 4분은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 분은 중간적이지만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나머지 8분은 아직도 회색지대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 국토본에서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4.15 선거가 어땠다고 생각하느냐 1. 부정이 있었다 2. 없었다 3.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서 저희들에게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국토본 또 이 고교연합 중심이 된 1인 시위대들 ROTC 이런 분들이 지금 여의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한 말씀만 해달라. 꼭 우리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 가늠자가 우리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비겁하다 이런 생각에 그것을 묻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대선 후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4.15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정선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내가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득표 활동에는 지장이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통계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한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대선 주자들에게 묻는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당신은 지난해 4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1. 있었다. 2. 없었다. 3. 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가운데 26.5%, 4명 가운데 1명이 넘습니다. 26.5%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없었다는 게 전부 뭐 70몇 %냐 아니고요. 없었다는 답이 52.4, 잘 모르겠다가 21.1, 과반수가 훨씬 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선거는 그 직접적인 당사자고 피해자인 국민의힘조차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인데 그랬고요.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땠느냐. 대구 경북이 36.7%, 대전 세종 충청이 34.4%로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다음에 연령별로는 60대가 39.2, 70대 이상이 28.3, 50대가 27.3%의 순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당별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서에 거스를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5.5%, 거의 반수 가까이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45.5%였는데 그러면 아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한 사람은 몇 %였을까요? 그의 반 수준인 24.7%만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4분의 3 넘는 쪽이 부정선거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24.7%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쯤 우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보내주셔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내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15 부정선거는 우리들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훌륭한 아들 키우고 그냥 집에서 주부로서 지냈으면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리면 구리, 뭐 울산이면 울산, 뭐 있는 곳, 저쪽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달려가는 열사로 만들었습니다. 곽은경 TV의 곽은경 씨 여기 계셔요. 이런 분은 4.15 부정선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변호사 그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잘 지냈던 분입니다. 부정선거 지난번에 4.15 때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녘에 민경욱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상하자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새벽에 가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다가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 국토본의 본부장으로서 지금 아스팔트를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는 분, 오늘도 사회를 봐주시는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릴까요? 한 분만 더.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했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무료 변론 자청해서 저에게 와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시고, 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도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애를 쓴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냥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전과 하나 없고 육군 병장, 세금 다 내고 운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사람.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 재판에 2개, 3개 걸려 있고요. 앞으로 검찰이 또 오라고 해서 2개 더 가야 되고, 경찰에서 4번 불러가지고 하고, 지금 그런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 이 바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고 우리의 밑세대,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없는 자유민주체제를 영위하지 못하는 그냥
북한과 똑같은 독재 체제에서 생활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칠 변화를 우리 몸으로 막아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진 국투본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투본을 제가 투쟁 방향을 5가지로 이제 잡았었습니다. 여기 석동현 변호사님, 존경하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끌고 계시는 법정투쟁, 다음에 거리투쟁, 매주 나와서 싸우고 있죠. 다음에 국제투쟁, 국제보고서 만들었죠. 다음이 선거 부정감시투쟁입니다. 요게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이거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마당에 오늘 무결 선거 네트워크, 무선넷이라는 이 훌륭한 전국적인 시민 단체가 출범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마음에 쏙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시간과 사람과 실화간을 곱한 숫자가 무려 160만입니다. 10만 명이 16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존경하는 백모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런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애국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선 조작은 총선 조작보다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선은 각 지역마다 투표용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대선은 전국이 똑같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의로운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나와 주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말할 것 없이 지금 개개인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고 계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모두 발언 말씀을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한대행님께서는 국민의힘 대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를 출범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께 정말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를 출범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해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손상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는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등이 다수 나왔습니다. 엊그제 양산 재검표 현장에서는 좌우 여백이 각기 다른 그런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투표용지의 중량이 다른 투표용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이런 다수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묵고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내년 대선 승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특검입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와의 전쟁,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내년 3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과 변호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취재에 대한 민감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선거 무결성인가? 이 election integrity인데 오늘 마지막에 발표할 우리 박성현 대표와 제가 조명설전을 하면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고 한자어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로서는 선거 문제의 무결성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본질은 한 장이라도 관리 부실이다 뭐다, 즉 공작과 조작에 의해서 감시가 되지 않는, 공작과 조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들 주권에 대한 본질적인 바로 침해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 혹은 현대 문명의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정계모가 출범을 해서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은 상하탑에서 책을 볼 때가 아니다. 물론 책을 봐야 되지만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 필요한 작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내 스스로가 통치받고 지배받고 중국의 나의 존재와 국가가 사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을 참가했고 지금 공동대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다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국민 주권이라는 게 뭐냐? 투표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투표가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투표에 무슨 표를 한 종이 쪼가리 점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대법관이 존재합니다. 그 종이 쪼가리 점이 동그라미로 기표가 됐든 옆비공으로 기표가 됐든 아니면은 선거관리관의 인주가 일장기식으로 뭉그러졌든 아무 소용하지 않다. 그냥 기계에 의해서 세웠고 이렇게 보니까 몇 장은 문제가 있어 정도. 제가 천대엽 대법관의 인천 연수원 재검표에 대한 천대엽 씨를 나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이 양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어찌 투표 용지가 두 개의 색깔로 겹쳐서 나온 그 투표를 보고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하고 있느냐? 인간이 아니죠. 왜 교육을 받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안 서면은 인간도 아니고 대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산에서 3,000장, 3,000개인가요? 7,000여 장의 관외 사전 투표 중에서 소위 말하자면 동그란 사람인자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묘한 발명품인 기표 도장. 이것이 열비름인지 사각형인지 보니까 우리 박재인 변호사가 4개, 또 태 변호사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도 3,000매를
유효한 투표로 인정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대통령, 이게 대법관입니까? 인간입니까? 눈이 비었습니까? 우리 두 대법관님들, 제가 공개 토론을 신청합니다. 인간으로서 그 정도의 판단을 못한다면 100명, 1000명, 100만 명을 모아놔도 이상하다고 할 기묘한 현상에 대해서 감정을 벌써 미루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1000%가 다 틀렸다고 하는 이상한 투표식을 유효하다고 집어넣었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법관 이전에 직관력과 이성이 결여된 인간이 아닙니다. 두 분이라 안 그랬어요. 두 사람, 저하고 토론합시다. 대법관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최고위 층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저가 비루해져서 못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흥분했는데, 국민 주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까지의 육체와 영혼의 전부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실존적인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투표를 못하게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누구도 나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나의 투표지를 오염할 수 없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 공동체의 이론이기를 포기한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자기 주권의 표현이다. 자기 존재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권은 단순히 투표 용지의 투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결정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대통령, 드루킹으로 집권했죠? 국회의원, 부정으로 했습니다. 공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왜 60년 전 제가 태어났습니다. 60갑자에 작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60갑자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기구한 팔자를 한탄을 했지만, 저만 그렇겠습니까? 말씀 못하지만 지금 이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뽑은 권력과 대표된 자들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아주 잘난 양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매일매일 살해당하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촛불혁명으로 위장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 즉 표로 당선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선서를 하고 난 이후 직후에 바로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정부야. 기존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은 다 혁명의 대상이야. 아우스양 레짐이야. 그건 파괴혁명이고 체제 변혁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만을 했기 때문에. 살짝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보면은 권력을, 대표된 권력이, 자신도 대표되어 놓고 대신 대표된 권력이 아니고 우리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되어서 대통령직을 위임받은 국민 최고의 모섬이 감히 우리가 집권한 정부의 권력은 생성적 권력이야.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그게 곧 법이야. 루이 14세 같으면 좋았겠습니다. 히틀러의 권력 개념입니다. 이렇게 살짝 숨겨놓고 그때부터 전체주의적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4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드루킹 사건, 즉 직권을 9천만 개
8,800만, 9천만 개에 가까운 소위 말하자면은 기계에 의한 여론 조작으로 당선됐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지방자치선거에 이미 대통령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첫 건 바로 직하 수하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울산시장 선거 공작입니다. 여론조작, 선거 공작, 그 다음에 4.15 투표는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그리고 아주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 프로드, 디지털 선거 부정의 전형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됐다는 건 저는 1000%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특공대의 숫자가 작지만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 아까 국민의 25%, 우리 민의원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조사한 걸로는 30 몇 프로가 넘습니다. 아주 전문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야당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지금 부정 선거와 그 아마 드루킹 사태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에 급속히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자유시민 세력과 주권 세력과 은폐 카르텔 간의 정치 내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는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우리 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제가 뭐 그냥 그 자료도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빨리 넘어가 줄게요. 두 번째, 왜 선거 무결성을 주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최소한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전자투표, 전자투개표의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2006년, 9년, 그 다음에 2017년 유럽의 소위 민주주의 투표를 두고 피를 흘린 국가들에서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무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다.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국민 주권이 훼손이 되고 민주주의적 제도와 국가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 그리고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선거의 본질은 평범한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평범한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어떤 기계적 전자적 장치도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가 결합이 되고 QR코드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방식의 만능의 열쇠가 작동하는 대규모 선거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지난번 선거 때 명백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2010년대 전자개표기, 전자개수기죠. 개수기로 한해서 어떤 전자장치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공직자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전자개수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그 검증을 위해서, 사후 검증을 위해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을 하라. 그리고 전자개수에 필요한 인식을 위해서 바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법원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사전투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전투표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정철이라고 하는 민주당 그 선거를 지휘했던 대통령 핵심 참모가 소위 빅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와 전자개표기와 그 다음에 사전투표제가 결합을 하면은
디지털 선거 부정이 아주 쉽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검표 하는 거는 그 사전투표의 부정에 재검표라고 하는 요식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전자로 결정된 투표에 사후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프린팅을 해서 갖다 넣었는데 지금 물리적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종이에 대한 검증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누구라도 증거물로서 주권자가 일어서야 될 사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적 조작에 의해서 관리되고 조작되고 결과가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여러분들의 인간으로서의 이성적 혹은 감정적 인간으로서의 혹은 권리적 인간으로서의 실체는 지금 전자적 조작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마음대로 되는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전국적인 선거 쟁송이 일어나는데 이 의혹을 입증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모든 범죄의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대법원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투표,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의 핵심은 전자로 만들어진 유권자 명부입니다. 그 명부가 어떤 소송에서도 증거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모든 전자적인 증거들은 다 삭제했다고 범죄를 시인했죠.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들, 두 번째, 검사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 급습해야죠. 조그마한 지방선거 급습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당사자인 정치인 민경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정치인에게 주어진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 의무도 정치인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 책무를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한 여성 의원이 전혀 다른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그 여성의 입장이 맞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은폐 카르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아마 변호사님들 모를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있는 거는 전부 90%가 독재국가입니다. 엘살바도르 등등하고 말하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헌법기관으로 권력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행정기관이고 모든 말하자면 수사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기관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 입법 권력이 국회의원 위에 있고 심할 경우에는 대통령 위에 있고 대법원 위에 있는 전지전능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질은 제일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검찰. 지금 그렇게 많은 고소를 하고 했는데 회피하고 기각했습니다. 야당 자기 권리도 못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무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언론 무슨 종범인지 하수인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보도하지 않고 자명한 증거 앞에 눈을 감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그 다음에 사법당국. 기가 찬 거는 몽테스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혹은 입법자든 대통령이든 뭐 수상이든 권력은 힘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공화국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이 선거관리기관의 얼토당토 않은 범죄를 회피해 주는데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그겁니다. 자, 우리가 묵일 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은 이미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정계모의 모토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실을 자각하고 진실에 입각한
자유에 입각한 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지금 특검도 있을 거고 당장 소송이 그래서 선거 무효도 있을 거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 2021년 내년에 집권 권력을 바꾸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고 주권의 최고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단계, 예방 단계의 마지막 선거 감시단을 저변에서부터 혹은 스타 정치인들까지 이제 언론까지 이제부터 같이 엮어서 내년 3월 9일에는 절대 이런 비루하고 사악한 자들의 작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태우 변호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곳에서 오히려 빛을 뿜어 올리고 계신 우리 4.15 부정선거 투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정선거 저항운동의 헌정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그 제목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항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때 가졌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의 자유를 없는 곳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가졌었는데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에는 없는 데서 쟁취하는 사람들보다 있는 것을 뺏어갈 때 저항하는 것 속에서 진실로 귀한 새 역사가 열리는 영국 혁명, 미국 혁명 같은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정사적 의의라고 했는데요. 헌법과 정치가 결합된 것입니다. 헌법적 정치죠. 즉 중국 같은 곳에는 헌정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헌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바탕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정부, 책임정부, 자유가 있는 곳에서 헌법적 정치, 헌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정선거 저항운동의 헌정사적 의의는 우리 자유헌정 발전에 우리가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고 자유헌정이 꼬꾸라져 파괴될 것인지 아니면 자유헌정이 70년의 역사를 거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것인지 우리가 그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실 때 우리가 헌정사에서 빛나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60년 4.19 또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지난 1987년 6월 대통령 간선제를 호헌 그 당시 헌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폐를 주장하고 직선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던 87년 6월의 분수령 또한 선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정도가 지난 2020년 우리는 4.15 부정선거 저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에서 만나 뵌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4.19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 19세, 20세 정도로 빛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지금 80세 정도의 나이로 다시 4.15 부정선거를 싸우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분의 삶은 정말 기적과 영광의 역사를 함께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정사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몸으로 체화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4.19는 순수했고 선거권의 왜곡에 저항했습니다. 87년 6월은 선거권의 제한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당시 4.19 후에 직선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그 전부터 그 72년 유신 이후로 그 제한적인 그 선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서구 선진국과 같은 그 제한이 없어진 단계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4.15 부정선거는 더욱 중요해서 왜곡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조작은 선거권 자체가 형해화되고 상실될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가보시면은 그 서구의 발전을 한번 대비해 보면요. 서구는 그 개별적인 자유들이 먼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유는 종교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이런 개별 자유 하나를 얻기도 대단히 지난한 과정이었고 오랜 세월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개별 자유들의 발전에 수백 년의 축적을 바탕으로 창의, 혁신, 근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뒤따르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선진국도 20세기 초 정도에야 모든 국민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는 민주의 단계가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 건국때 보통 선거권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민주가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는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눈부신 산업화 근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듯이 자유가 그렇게 쉽게 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70년의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자유가 내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자유가 꽃표가 되면서 거꾸로 이제 산업화도 망가뜨리고 민주도 추상적인 민주로 있던 것도 망가지는 그러한 비자유민주, 사실은 자유도 아니고 민주도 아닌 중국과 북한과 같은 그러한 유사 전체주의로 몰락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음을 보시면 이제 국민주권과 촛불혁명은 날카롭게 대립됩니다. 국민주권은 추상적인 국민, 영아라든지 의사 무능력자, 또 미래세대 이걸 생각하면 구체적으로는 유권자의 총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총체로서 국민주권은 대의제를 근본으로 하고 직접 민주제를 국민투표처럼 보완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일부 광장의 일부 인민만을 주권자로 절대화합니다. 따라서 대의제 국민주권의 필수적인 공정선거에 대해서 파괴하는 방향을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면서 혁명적 권력 참칭을 하면서 이 방향을 위험성을 더욱 노골화시켰고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국민 주권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기 위해 서울대법대 명예교수이신 최대건 교수님의 헌정사적인 헌법 발전 4단계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논의에 따르면 1단계는 우리가 흔히 1020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10하국, 20하국, 자유민주 건국과 6.25를 거치면서 그걸 지켜내는, 자유체제를 지켜내는 호국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30하국, 40하국, 50하국 단계로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언론 등등 약간의 제한적인, 자유의 제한이 있었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제한이 여럿 있죠. 40하국, 50하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전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 자유의 아주 근간적인 사유재산이라든지 또 사법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언론 또한 제한이 있어도 언론 자유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런 단계 속에서 산업화가 병행되었고 또한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정부, 정권,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과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1987년에 서구와 같은 적법 절차 민주주의, 고도 단계의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진입할 수 있었고 이후 30여 년간 헌법적인 안정을 바뀌지 않고 그 헌법이 유지되는 헌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분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때부터 자유통일이라는, 여기서 강조점은 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표현을 빌면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서 북한 동포를 해방한다는 그러한 자유통일의 건국 이념이 있는데, 이 4단계로 나아가는 과제를 굉장히 몰각함으로써 3단계 우리 헌정의 굉장히 위기, 적법 절차 헌법이 다 폐기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대편의 문정권은 이 4단계를 친일이 집권한 단계 1단계, 또 독재 세력이 집권한 단계 2단계,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혁명을 추구하고 미완의 혁명이 4.19, 87년 촛불혁명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4단계로는 완전한 체제 변혁 개헌을 통한 완전한 체제 변혁으로 가는 것이 4단계 대립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사이를 보시면 그 계기가 4.19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9 연이은 5.16이 저 2단계를 연 사건이고, 그리고 2단계, 3단계 사이에 87년 6월이 있습니다. 아마도 3단계, 4단계 사이에 우리 4.15 부정선거 저항운동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기를 살릴 때 우리 헌정사의 도약적인 발전으로서 자유의 내화, 또 대한민국 헌정사의 분수령으로서 자유를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헌정사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